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79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에서 문학서점 고요서사 운영하고 있는 차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1라디오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하고 있는 이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악스트 34호 2021년 1월 2월호 들고 왔고요. 여기에 소개된 은희경 작가 단편소설 얘기해볼 거고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정용실 KBS 아나운서신데 벌써 웃음소리 인사해 주셨어요. KBS 아침 1라디오 10시 뉴스 브런치 진행하고 계시고 뭐 책도 많이 내셨고 사실은 저희가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초대를 했고요. 본격적인 인사는 조금 이따 저희가 나누기로 하고 먼저 악스트 소개부터 저희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스트가 얼마 전에 개편된 이후에 저는 확실히 좀 읽을 거리가 되게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혜순 시인의 인트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 감사할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김혜순 시인이 이제 그냥 계속 인트로를 맡아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뭔가 유동적인 코너 지면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 호에도 김혜순 시인의 인트로 글이 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 대한 여러 가지 단상과 함께 문학의 이야기가 어우러져 있는데 그냥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좀 악스트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상적으로 읽었고 리뷰 코너 이제 소설가 작가들의 이제 리뷰 들어가 있고 편집자들이랑 그다음에 커버 스토리 이번 호는 정지돈 작가 인터뷰예요. 그래서 손보미 작가가 정리한 정지돈 작가 인터뷰가 들어갔는데 저희 요소야에서도 정지돈 작가 소설을 다룬 적이 있긴 하지만 저나 주영님도 막 이해를 잘하는 독자는 아닌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방어적인 태도로 한번 소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지돈 작가의 그러면 좀 이해를 하고 싶다. 그의 작품 세계에 대해 그런 생각으로 이번에 인터뷰 좀 꼼꼼하게 읽어봤는데 확실히 좀 편견이나 오해 같은 이미지에 대해 정지돈 작가도 어떤 대답을 해주는 것들도 있고 그동안에 발표했던 작품집들에 대한 좀 세세한 결들이 들어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어요. 그리고 약간 정지돈 작가에 대한 주변의 평가들에 대해 저도 약간 이렇게 의지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꼭 그렇게 읽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고전 코너들 되게 풍성하게 여전히 잘 재밌게 읽었고요. 바이오그래피에는 김유담, 김남숙, 정지ang 작가의 짧은 에세이가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커버 코너 계속 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일러스트레이터이자 표지 디자인 하시는 변영근 씨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김세희 작가랑 이제 정연이 이보미랑 편집자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다시 올리브라는 책에 대해서 이 코너는 책을 제작하는데 관여한 사람과 그거를 함께 읽는 다른 사람이 대담을 하는 식의 코너예요. 그래서 역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볼 만한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올리브 시리즈 안 읽었거든요. 주영님 되게 좋아하시죠? 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좀 그런 많이 언급되는 작품들 중에 괜히 좀 미루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읽기를. 근데 이번에 좀 이 대담 살짝 봤는데 책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했고요. 단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은희경 작가의 아가씨 유정도 하지 그리고 강태식 작가, 민병훈 작가의 신작이 실려 있습니다. 저희 그러면 은희경 작가의 아가씨 유정도 하지 저희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드디어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용실 아나운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왜 여기 와 있나? 아니, 왜냐면 차경희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코너가 저희 책 코너 2주에 한 번씩 코너에서 뵙는데 제가 그걸 좀 시사적으로 그냥 이게 좀 드라이하게 그냥 진행을 보통 하니까 여기 왜 와 있어? 근데 저희 되게 모시고 싶었어요. 저도 지금 되게 이상해요. 자리가 바뀌어 있는 느낌이라서 너무 편한데요. 메인 자리를 양보해 주셔서 뭔가 편해요. 시선이 각도가 잘 안 맞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저희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네, 아니, 저희 출연료도 없잖아요. 죄송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소설이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한 몇 년 못 읽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소통 쪽 책 내느라고 네. 심리서 뭐 커뮤니케이션 뭐 조직 커뮤니케이션 이런 경영서 뭐 이런 쪽 위주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읽다 보면 이게 소설하고 조금 거리가 생겨요. 네. 그래서 계속 그런 책을 읽다가 더구나 최근엔 시사 프로 하니까 뉴스만 네. 엄청 검색을 하다가 소설을 내가 다시 단편이지만 읽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주말에 이렇게 넘겨보는데 네. 아니 남편 밥할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밥해줘야 되는 시간이 지났는데 밥을 안 하고 이걸 보고 있는 걸 계속 아니 다 끝나가니까 마저 보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역시 소설의 재미를 따라올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다시 한번 느꼈고.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시사는 인간이 너무 이렇게 강력하고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뻥튀기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실 이렇게 소설을 보면 인간 정말 취약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별것 없는 존재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하게 됐다 그럴까? 네. 그럼으로써 뉴스 브런치를 다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역시 정치인들의 얘기보다는 맞아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가 훨씬 더 생생하고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다시 확신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은희경 워낙에 좋아하셔서 작품 꾸준히 읽으시고 인터뷰도 예전에 하셨다고. 인터뷰는 뭐 제가 문화 프로를 라디오에서 문화 포커스 할 때 이제 작가들 인터뷰를 거의 다 했었었고 은희경 작가는 그때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신간 낼 때 이제 많이 출연해 주시니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이제 은희경 작가와 제가 코드가 맞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차도녀 같은 약간 아니 실제 이 외모로도 차도녀시지만 맞아요. 정말 나이가 아름다우세요. 네, 나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매력적이시고 항상 젊은 사람, 네. 결혼 안 하고 항상 젊은 그 여성의 느낌을 그대로 갖고 계셔서 저는 항상 결혼한 여자인데 저쪽은 항상 결혼한 여자고 그런 약간 갭을 항상 느꼈어요. 그리고 글도 시크하다 그럴까 젊은 사람들이 가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겉은 약간 도시녀같이 생겼는데 속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토종녀 겉보기랑 완전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어서 되게 요약하고 막 그런 글들을 좋아하고 또 말랑말랑하고 나를 그런 걸 이렇게 위로해주는 그런 글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 이렇게 선을 긋는다 그럴까? 좀 그런 느낌이 날이 있었어요. 항상 팽팽한 느낌이 긴장감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글을 읽을 때. 그래서 좋아하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작가였는데 이번에는 왠지 조금 가까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게 좀 편해졌고 그거는 은희경 작가가 제가 또 나이가 먹었다는 동시에 가고 있다는 그런 그쵸. 느낌.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 들었어요. 이 작품. 왜냐하면 이 작품이 유난히 더. 저희가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젊은 20대, 30대 여성 화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전혀 근데 하나도 그게 없어요. 한마디로 이제 보통은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작가들이 어린 세대 얘기를 쓰면 약간 이상하죠. 어색하고 썼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살짝 촌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근데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소개해드리겠지만 80대 여성이 이제 중심 인물로 나와서 그것 때문인가 싶기도 하고 저도 약간 그런 비슷한 인상을 받았는데 일단 그러면 제가 줄거리만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서 화자는 아마 50 정도 된 남자 소설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2년 전에 이혼을 했고 중견 작가이긴 한데 이게 뭐 완전히 잘 나가는 베스트 작가도 아니고 뭐 어떤 교수직을 가진 약간 그런 문단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위치의 중견 작가고 약간 세상을 보는 약간 시선도 조금 시니컬해 보여요. 근데 이 작가가 미국에 있는 아시아 문학 행사에 초대를 받는데 그래서 뉴욕에 가게 됐는데 갑자기 82의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82살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는 82살의 약간 그런 할머니랑은 사실 되게 많이 다른 되게 독립적이고 똑똑하고 운전도 지금은 안 하시지만 운전도 하셨고 되게 통찰이나 이런 것도 있으셔서 하여튼 좀 비범한 그런 느낌의 어머니인데 그래서 이 어머니 어쨌든 4박 5일을 같이 뉴욕에 가야 되니까 이
화자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머니가 생각보다 되게 강경하게 가겠다라고 하셔서 어머니와 4박 5일 동안 뉴욕에서 같이 뭐 강연도 가고 그다음 여행도 가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는 얘기예요. 이 사이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이 이 어머니가 과거에 미국에서 그 한 60년 전에 연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자기가 아가씨 시절에 만났던 어떤 남자와 주고받은 편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남자에게 그 당시의 뉴욕의 정치를 좀 들었던 걸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일단 드러나고 이 안에서 에이미라는 교포 여성과 인연이 닿으면서 이 어머니와 에이미와 함께 그 남자가 편지를 썼던 그런 장소들을 직접 가보기도 하고 뉴욕 여행을 어머니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때 시절을 좀 되짚고 마지막에는 나와 에이미와 어머니가 같이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는 약간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서사가 되게 굴곡이 뭐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 4박 5일간의 기간 동안 나와 어머니를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내가 아는 어머니가 어땠지? 엄마는 어떤 삶을 살았지? 라는 걸 조금 좀 되짚어보고 그리고 화자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조금 더 다시 새롭게 좀 들여다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이 아가씨 유정도 하진데 그 어머니 이름이 유정 씨여서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네. 일단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네.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재밌었어요. 일단 끝에 어떻게 될까. 네. 전 소설을 이제 장르 중에는 시는 제가 사실 잘 몰라요. 저희도 몰라요. 시 코너가 있지만 항상 해설을 부탁해요. 네. 무슨 뜻이죠? 네. 모르겠고. 네. 근데 소설은 일단 재밌고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결국 작가는 어떻게 그 이야기를 끝을 낼까? 뭐 이런 거랑 인물에 대한 그 캐릭터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항상 재밌어 하는데 일단 이 어머니의 캐릭터가 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82세 할머니. 네. 저희 어머니 나이가 이제 그 정도 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어머니도 상당히 개성 있는 할머니신데, 저희 어머니보다 더 개성 있는. 네. 그렇고, 독립적이고 이런 모습이 지금의 노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전형적인 모습? 네. 거기서 좀 벗어나 있는 것도 재밌었고. 네. 제일 재밌는 건 어머니라는 걸 너무 우리는 헌신, 자애, 포용, 뭐 너그러움, 인내, 뭐 이런 너무 좋은 단어로 포장하는 대신에 여성이 거기 비집고 들어갈 틈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런 존재로 너무 해놓음으로써 네. 그 사람의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모순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랑도 있는 거고 뭐 다양한 외로움도 있는 거고 다양한데 그 부정적인 것들이 어디 끼어 들어갈 그게 없는 거를 이 작가가 그거를 이제 그런 새로운 여성상을 보여줬다는 거 할머니의 새로운 모습 요즘에 네. 뭐 할머니 책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진짜 저도 놀라운 게 이런 여성 노년 캐릭터가 네. 옛날에는 진짜 찾아보기 어려웠잖아요. 없죠. 근데 네. 요즘은 자주까지는 아니어도 심심찮게 보이기도 그렇죠. 해요. 네, 네. 그래서 여성 노년 캐릭터가 엄청 많아졌는데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이런 캐릭터들이 네, 종종 볼 수 있고 여기서 저희가 이것도 약간 트렌드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좋았던 게 이 어머니가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헌신 자애와는 거리가 먼 분이잖아요. 그리고 좀 시원하게 했던 게 말을 조금 막 하시잖아요. 자식들한테 내가 이래서 자식 따위 안 낳으려고 했다는 말을 자식한테 막 하잖아요. 좀 되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약간 사이다 같고 그런 것도 되게 좋았고 좋았는데 근데 이 어머니가 단순히 그렇게 좀 강하고 독립적이고 나의 감정 절대도 잘하고 약간 그렇게 뭐랄까 진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약간 그런 여성이었으면 매력이 없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뉴욕 여행을 가기로 한 그 배경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60년 전에 아마 20대 초반 시절에 나의 연인 혹은 뭐 서로 호감이 있었던 약간 그런 남성에 대한 걸 간직하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편지도 간직하고 박형문 씨. 네, 그걸 다시 되짚어보는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심파일 수도 있지만 어머니가 자기가 소설가가 된 걸 아들이 수정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빛바랜 내 신춘문예 당선 기사를 어머니 수첩에 이제 끼워놓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파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부분도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어머니 일단 그런 흔하지 않은 노년 여성의 상을 만든 것도 좋았지만 그거에서 하나 더 들어가서 근데 그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을까라고 세세하게 살펴보는 사실은 살펴보는 게 아니라 좀 발견하게 되는 어쩔 수 없이 약간 그런 장치들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읽고 나서 뭐 모든 소설이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나는 그럼 다 알았을까? 그렇죠.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예, 그렇게 모르죠. 여전히 모른 채로 남겨져 있는 그냥 그 정도의 조짐만 좀 보이는 저는 그렇게 끝나는 것도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소설 저도 재밌게 읽었는데 아까 왜 은희영 작가 그 차도녀 같은 네. 좀 팽팽한 긴장감이 늘 있는 소설 인물들 서사도 그렇고 묘사도 그렇고 약간 틈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쵸. 철두철미한 소설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냉소적인 것도 좋아하고 그런 분위기도 좋아하는데 근데 이번 소설이 좀 유난히 편안하다라고 느꼈던 게 왜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은희경 물론 이제 개인 캐릭터는 저는 잘은 모르지만 은희경 소설 속 캐릭터들이나 그것 때문에 생긴 은희경 작가에 대한 이미지가 이 소설에서는 이 화자인 남성 중년 작가한테도 좀 묻어나고 어머니 캐릭터에도 묻어나는데 그 주영님 말씀처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겉으로는 틈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머니가 그 긴 시간을 다 집안의 대소사를 혼자 처리하면서 또 60년 동안 아마도 그 첫사랑이자 오랜 사랑에 대한 연정을 품고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 화자의 누나는 어머니의 첫사랑은 아버지라고 믿고 있고 어머니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는 진짜 잘못 생각하면 왜 아버지가 일하러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돌아오길 기다렸다라는 게 핑계이지 않았을까. 어쩌면 다른 연인을 기다리면서 안 돌아오길 바랬다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핑계로 혼담을 다 거절하고 사실은 미국의 연인이 돌아오길 그러니까 그렇게 과하게 생각을 한 번쯤 해볼 정도로 그렇죠. 어머니의 속내에도 뭐가 있을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저는 신춘문예 그 당선 그 기사 갖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좀 짠한 게 자기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어머니가 좀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너는 작가니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텐데 좀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니까 본인도 자기의 이야기를 이제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 수전손택의 책을 좀 들춰보면서 여기 다 맞는 말이네. 근데 이거 한 번쯤 살아보면 다 알게 되는 이야기야 라는 게 내 안에도 할 이야기가 있다. 그런 것들을 또 이 화자가 그러게 어머니에 대해 내가 썼으면 어떤 이야기를 쓸까 하면서 단편적인 기억들을 끄집어내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내가 어머니를 안다고 말을 할 수 없는 딱 그 인지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스스로도 왜 30세 뭐 이런 소설은 있는데 50세라는 소설은 없냐. 그럼 내가 써야 하나.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전에는 이 안에도 스테레오타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노년에 대한 어떤 사실상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 맞아요. 노년에 처한 이미 노년인 분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퍼뜨려야 될지 아직은 몰랐던. 들어주죠, 일단. 네, 맞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바라보는 중년 작가의 시선에 이런 이야기들이 묻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에이미라는 이제 젊은 여성을 등장시켜서 전 세대가 같이 어울리는 여러 세대와 어울리는 이야기를 꾸리기는 했지만 약간 이번에는 은희영 작가의 시선 자체가 좀 앞의 모습들을 보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은희영 작가도 살아보지 못한 거잖아요. 이 소설을 쓴 사람도. 그래서 거기에서 좀 느슨함 같은 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하는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캐릭터에 대해서 20, 30대는 이미 지나온 시절들이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물론 뛰어난 관찰력으로 지금 세대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겠지만 앞선 세대에 대한 이야기 그거는 감히 살아보지 않았고 막 여기에 몇 줄로 요약된 뭐 전쟁을 겪고 뭐 친척들이 어떻게 좀 억울하게 좀 그런 일을 당하고 근데 어머니는 그거에 대해 한 번도 입을 열었던 적이 없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의 그 유약함을 드러낸 게 저도 좀 그런 덕분에 약간 편안한 마음으로 오히려 읽게 된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노년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50이 넘어서서 관심이 있어요. 근데 네. 사실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이야기되어지거나 쓰여지거나 한 글들이 그리 많지는 않거든요. 네, 이제 정말 막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동안에도 사실 뭐 작가들 중에 제가 친한 작가들 중에도 써봐야겠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게 정말 좋은 작품으로 많이 회자될 정도로 나온 경우가 별로 없어서 저도 이제 시작인 얘기를 한번 먼저 은희경 작가가 말을 띄웠다. 네. 네, 인간의 어떤 모순된 엄마 같은 경우도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지만 집안이 망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돌아가고 싶은 꿈 뭐 이런 거로 작은 사치를 놓지 않고 꽃이나 그릇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그게 그 자기의 삶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네. 사람이 왜 어울리지 않는 걸 할 때 그 사람 비난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삶을 더 들여다보면 비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에서 자기의 어떤 꿈이나 희망 같은 게 그 안에 숨어져 있는 걸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모순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쨌든 노년이라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저는 또 노년의 사랑을 특히 얘기한다는 거에 조금 더 좋았어요. 왜냐면, 네.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생각해 보질 않죠. 네. 아빠와 네. 엄마가 사랑한 것만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평생의 사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네. 네. 근데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 편지와 더불어 그 뉴욕이라는 똑같은 공간에서 엄마와 박형만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저자와 수진이라는 여자와 그 사랑이 서로 대비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생각하는 다른 부분의 결들을 느끼면서 이 뉴욕이라는 공간에 저도 한 2년 정도 생활을 해봤지만 너무나 겉으로 보기와 다른 그 면면을 가진 속살을 가진 도시인데 그 안에서의 그걸 잘 잡아내서 썼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보통 사랑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설에서 이렇게 교차해서 쓸 때 네. 그것에는 의도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작가 그냥 썼을 리는 없을 네.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 사람은 사실 2년 전에 수진과 너무나 아름다운 신혼을 네. 여행을 네. 신혼 무렵에 네. 여행을 네. 갔던 거고 네.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그걸 묻어버리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묻어버리고 그 시간을 버린 네. 셈인데 이 엄마는 사실은 그걸 묻었죠. 첫사랑을 묻었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아름다운 시간을 이 사람은 묻었고 엄마는 묻었던 시간을 꺼냈어요. 맞아요. 꺼내서 다시 그걸 찾아가서 하나하나를 확인하고 그 남자가 느꼈을 거를 내가 같이 느껴보고 싶은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노년을 하는 거가 너무 대비되면서 이 사람이 더 좀 어떻게 보면 더 초라하다 그럴까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옹졸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나이 들었지만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를 좀 하게 하는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사랑이 좀 대비되는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이 엄청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사실 그냥 가슴에 묻고 그렇죠. 아니 몸도 힘든데. 맞아. 근데 근데 어머니가 저보다 건강하신 것 근데 여기서의 82세인데 진짜 어머니 존경스러워요. 아무리 건강하고 뭐 하다지만 그래도 82세인데라고 했을 때 그러게 82세의 나이에 그렇게 장시간 비행하고 이거 그러니까.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뒤에 막 오노요코 얘기도 나오고 수전 선택 얘기도 나오는 게 어머니랑 같은 나이로 세대. 나오잖아요. 근데 오노요코는 작년에 뭐 어디서 전시를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맞아요. 왜 우리가 계속 저는 편견에 저도 갇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뭔가 새로운 할머니 상으로 보이는 게 맞는데 근데 또 주변에 들어보면은 막 돌아가시기 몇 년 전까지 마라톤 한 이제 친구 할머니도 계시고 그러니까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고정된 생각으로만 할머니들에 대한 이미지를 씌웠던 것 같고 정말 수전 선택도
나이가 들어서까지 저작 활동을 했었고. 당연하죠. 뉴욕에서 했고. 네. 근데 그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을 위험을 잃지 않고 계속 새로운 사람처럼 자기의 나이 들어감에 대한 그런 위축됨이 아니라 계속 새로운 거를 펼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어머니도 그럴 만한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특수한 한국적인 상황 때문인 건지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 때문인 건지 그런 것들이 왜 그 사람들과 동등하게 놓여있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움 그리고 나도 70세에 뭘 새로 한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고 있다라는 거 정말 먼 미래까지를 내가 그 나이에도 뭘 새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잃어버리는 기회만 좀 안타까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 70세 전국 노래자랑에 나와서 막 그런 춤을 췄던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저분의 특이한 캐릭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아니야. 네, 되게 유명한. 근데 너무 그분 진짜 막 사연 TV에 나오고 이랬지만 너무 건강하게 활동적으로 하고 싶으신 거 하고 그리고 너무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근데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냥 지레짐작해버리는 거?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중년 남성 화자에 다 이입이 되진 않았지만 나 이렇게 살면 이대로 살면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왜 이쪽에 더 가까운 것 같지? 약간 그런 그쵸. 느낌? 벌써 좀 패배한 느낌? 이런 게 벌써 있어서. 놔버린 느낌? 인생을? 네. 50대, 저는 50대니까 또 더 그걸 느끼죠. 50대만 해도 벌써 직장에서의 어떤 이제 위치 같은 것들이 서서히 이제 물러나야 되는 시기로 가니까 그러면서 그것과 더불어 자기 인생을 같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많죠 뭐. 저희 또래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저도 제 주변에 조금 새롭게 노년을 하려는 친구는 없을까 걔네들이랑 놀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과연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노년으로 그냥 한계 지어져서 사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나가려는 사람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지금 그런 관심도 사실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저한테 주어진 숙제죠. 저는 인생이 일기가 한 25세까지의 학교를 다니던 시기, 우리 되게 길게 다니잖아요, 우리가. 네, 맞아요. 그리고 나서부터 25부터 한 50대까지의 2기는 직장 생활,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직장 이꼬르 나로 생각하는데 사실 직장 이꼬르 나는 아니거든요. 제가 물론 KBS에 저도 30년 다녔지만 KBS가 자랑스럽고 좋지만 그래도 저는 저고 KBS는 KBS. 또 선긋기를 할 줄 알아야 퇴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저는 마음의 선을 많이 긋고 있고. 미스브런치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그리 오래 남진 않았죠. 그리고 난 이후는 또 그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결국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실 거기에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3기에 그거야말로 얼만큼 창의적으로 이거는 그림이 없잖아요. 밑그림이. 직장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사실 여기 등장하는 작가는 그렇다고 막 완전 족적을 남기지 않은 작가는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완전 무명은 또 아니고. 약간 몇몇 떠오르는 캐릭터들도 있고 여기 저도 킥보드 타다가 중독골 이것도 어떤 특정 작가분의 여러 명을 섞지 않았을까. 그런 에피소드를 일부러 따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 문장이 왜 와닿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문장인 것 같은데 221쪽 맞아요. 200 몇 쪽이요? 221쪽 첫 문단에 수진과 다녔던 것들을 떠올리다가 이제는 내 인생 전체가 별 볼 일 없는 쪽으로 거의 다 결론이 나 있으며 그것은 힘들거나 외롭다기보다 대체로 언짢고 피곤한 상태였다. 근데 이 언짢고 피곤한 상태가 이해가 돼요. 저도. 저도요. 아니 피곤해요. 근데 거기가 진짜 외롭고 힘들어가 아니라 그냥 이 뭔가 약간의 짜증과 약간의 피곤함인데 계속 일은 해야 하고 어쨌든 지금은. 왜냐면 어차피 고군분투해봐야 내가 갈 수 있는 산이 어딘지를 이미 인지했기 때문에 언짢은 거죠. 근데 안 하기엔 또 여기서 물러설 수 없는 느낌이고. 더 피곤하죠. 근데 소설을 이런 마음으로 쓰면 너무 제가 소설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나? 환상이죠.
방송도 맨날 기분 좋게 그쵸. 맨날 너무 좋은 상태로 할 수는 없죠. 늘 열정을 막 미친 듯이 쏟을 수는 없죠. 에브리데이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 너무 와닿지 않으셨어요? 너무 와닿. 네. 그것도 215쪽에 제가 최근에 어떤 원고 마감, 그러니까 근데 약간 이렇게 타이트한 마감은 아니고 장기적인 원고인데 마감을 지키지 못한 핑계를 대면서 이 215. 또 제가 줄친 대로 읽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을 인용해서 보냈어요. 정말요? 너무 맞는 말인 게 그러니까 작가로서 시간이 되는 것은 좀처럼 기회가 오지 않는 해외 행사에나 해당되는 것일 뿐 나는 늘 돈벌이를 위한 원고들에 쫓겼다. 신작을 쓰는 건 점점 뒤로 몰리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잡다한 마감은 코앞에 닥쳐 있었고 나의 작가 생활이란 것이 그처럼 중요하지도 않은 급한 일과 정말로 중요한 일 가운데 급한 일만 처리하면서 발등에 불만 끄다가 끝날 것이라는 자탄에 빠지곤 했다. 이 말이 너무 와닿아요. 네, 정말로 중요한 일은 자꾸 미루게 되고 근데 나의 돈벌이를 위한 닥쳐온 일들을 쳐내면서 계속 이 작가도 뭔가 신작 써야 되는데 하고 있는 상황 에 대한 게 왜 여기에 마음이 이입이 되는지. 근데 되게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어쨌든 화자는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문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가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경희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약간 좀 마음이 찡했던 게 있는 게 저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듣고 나서 좀 그래 이 문장 되게 중요하지라고 했던 게 어머니가 이제 마지막에 너는 작가니까 제대로 말할 수 있을 텐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야말로 내 이야기를 할 어떤 도구가 필요한 문장이 필요한 분이고 충분히 말할 준비도 되어 있고 말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 사실 그리고 말해줘야 하고 이 어머니의 인생 자체가 그런데 오히려 약간 그 문장을 쥐고 있는 아들은 그러지 못한 상태에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 어머니야말로 그랬어야 하는데 그걸 갖지 못한 약간 그 말씀한 시대적 아픔이기도 하고 정말 타고난 어떤 계급의 차이기도 하고 뭐 당시에 뭐 한국에서도 부자였던 사람, 대학 교육을 받았던 여성들은 좀 다른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테니까 약간 그런 걸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수잔 선택이나 뭐 오노요코나 얘기를 한 것도 그 동시대 또 필립 루스였나? 네, 그런 막 작가들 얘기하면서 그래, 이 어머니도 다르지 않은데 왜 이 어머니는 그것을 갖지 못했고 왜 이들은 가졌을까? 그게 얼마나 이 여성에게, 유정 씨에게, 그걸로 남아있을까 생각하니까 조금 답답하고 먹먹하고 그랬었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어머니가 그리고 불경만 거의 보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책을 가져오셨죠. 네, 그 아들이 가져온 책을 또 들춰보긴 하는데, 근데 이게 어쩌면은 저는 그런 것도 사실은 책이나 음악 이런 거 영화 되게 좋아하시는데 어떤 이 캐릭터는 그렇지 않지만 저도 왜 사람들이 나이 들어갈수록 책이나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잖아요. 특히 소설에 대해서. 근데 그게 막 자격지심까지는 아닌데 어쩌면은 나의 지금 현재와 타인의 삶에 대한 것들을 비교를 굳이 안 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은 대비가 되는 시점이 있으면 그런 관심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정이라는 할머니의 캐릭터가 진짜 용감한 게 새로운 세상 낯선 곳에 자꾸 자기를 던지려고 하고 아들의 부축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정말 드문 캐릭터인데 뭔가 왜 이런 사람들의 이 우리 곁에 분명히 있을 텐데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지 않으려 할까라는 또 한 번의 좀 그런 시선이 전환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 소설 중에 김현수 작가가 이제 신작으로 그 몇 년이었죠? 다시 2100년의 바르바라에게. 네, 그 소설에서도 편집자인 손자 화자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거를 다 인터뷰를 하고 녹취를 남겨서 할아버지의 인생을 기록하는 근데 기록을 결국 못하는 걸로 그 소설에선 끝나요. 돌아가셨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근데 그때도 살짝 느꼈는데 이번에도 느낀 게 어쩌면 은희경, 김현수 이런 나이 이제 중년으로 접어든 작가들이
우리 이전 세대에 대한 기록을 소설로 말해야 되는 약간의 여기 소설에서 막 말해야 해, 나의 의무야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그냥 태도를 괜히 그 소설이랑 비교가 되면서 약간의 지금 중년의 작가들이 어쩌면 그런 의무감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네. 저는 반가운 일이라는 두 분 다 생각. 사실은 약간 젊은 층을 맞아요. 대변해 왔던 감각도 맞아요. 되게 젊은 감각의 소설가들이고. 그러면 그 위의 세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있는 것일 수 있죠. 근데 사실 그 위에서는 주로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6.25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그 후의 상황이라든지 전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변되는 작품들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한 인간으로 들여다보기보다는 시대적 상황으로 맞아요. 그냥 통틀어서 그 세대 딱 근데 그렇게. 사실 그들에게도 사랑이 있었고 그들에게도 사연이 다 있었을 텐데 그게 별로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는 전후에 어떻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부터가 이제 개인성이 조금씩 나오는 거라 그 전과는 이제 차별화되는데 그걸 발굴해내는 건 그 전 작가가 스스로 하지는 못했더라도 밑에서 그거를 새롭게 조명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은 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안에 사실 답이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고 싶은. 네, 맞아요. 저는 이제 뭐 글은 쓰지만 사실은 저한테는 방송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저한테 더 이제 흔한 일이고 더 많은 일인데 제가 이제 노년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사실 40대 중반 정도, 한 10년 전 정도예요. 제가 그때 책 프로를 하고 있었고, 박정희 할머니라고 육아일기라는 걸 쓰신 그분의 인터뷰를 가게 됐어요. 그때 나이가 90이셨어요. 그래서 90에 그 책을 제 개정판을 내게 되면서 그 개정판을 낸 기념으로 제가 인터뷰를 갔는데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90의 할머니 하면 제가 생각했던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는 이미 남편을 이제 먼저 보내시고 자식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고 계신데 남편과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같이 살던 그 공간에서 살고 계세요. 계속. 근데 그 전에부터 그러니까 거기서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수채화를 가르쳐 주시면서 무료로 전시회도 그 집에서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노년의 행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의 행복을 추구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시할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다음에 애들이 7인가 뭐 8인가를 키우고 거기다 남편이 의사였는데 인천이라 섬에서 올라온 사람 무료 검진 뭐 병원 치료까지 다 해주시느라 숙식을 거기서 하루에 20몇 명의 숙식을 다 하셨어요. 손이 다 마디가 다 꺾어졌어요. 하도 일을 하면 왜 사람 마디가 다 꺾어지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이제 그 책을 노년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는데 90대 할머니랑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소녀랑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식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래서 남편이나 이런 모든 표현이 다 사랑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인생에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뭐 이렇게 인생이 행복할까요? 하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리고 너무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 시할머니부터 자식가 그거를 다 수발을 하면서 그 생각만 해도 괴롭잖아요. 나한테 고통 준 사람 생각만 날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사랑스럽게 그 젊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너무 이뻐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노년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해주셨고 그 할머니를 사실 떠올리면서 저는 이 소설을 읽었어요. 유정도 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제 뭐 이 노래 울산 아가씨 이 노래에서 딴 가사이지만 이제 이중적으로 그 할머니가 맨날 자기는 바람기가 많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박정희 할머님이. 근데 무슨 바람기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바람기라는 건 사랑의 마음. 사랑이 많다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잘 준다. 네. 저는 그 말이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는데 돌아와서 곱씹어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가 사랑의 마음을 이렇게 늦게까지 간직할 수 있는 거가 이 할머니를 남과 다르게 한 것 같고 그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한 40, 50만 되면 남편을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사랑이 종식된 것 같은 처분하고 네. 약간 그런 이런 사막 같은 삶만 앞으로 펼쳐질 것 같은 남은 삶은 사랑이라고는 일절 없을 것 같은 거리를 둬야 할 것 같고 맞아요.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아. 진짜 그런 느낌까지 막 들어. 그래야 되나? 하는 그리고 꼭 뭐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더라도 내가 무슨 사랑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가 결국은 그 사람을 달리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면서도 꽃이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용신 씨 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위선이 아니고 너무 진심으로 하시는. 그럴 때 나는 뭐 그렇게까지 예쁜 사람 그때 과연 그 할머니는 제가 누가 더 늙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죠. 제가 더 늙은 거죠.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한 하나의 사물을 대하는 때도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50대 그 아들과 그 어머니가 코니 아일랜드에 그 눈 오는 그 공간에서 이 사람은 수진이가 여기에 왔으면 그 수진이랑 왔을 때는 뭐 밝은 여름날이었고 뭐 너무 좋았는데요. 오늘은 쓸쓸하고 우울하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이 50대 맞아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작가와 맞아요. 그 80대의 나이에도 그 눈이 오지만 거기를 가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는 그 할머니와는 너무나 천지 차이.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게 결국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던지게 해주는 네, 그 박정희 할머니가 떠오르면서 그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 약간 저는 생각나는 게 그 말씀 너무 바람기가 많다? 이거에 대한 다른 표현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황인숙 시인님 너무 좋아하고 네. 동네에 사시니까 자주 뵙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일하는 그 나리 씨한테 황인숙 시인님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그 앞에 왜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리 씨한테 나리 씨 마음 너무 아끼지 마. 그 마음 안 쓰고 가서 뭐 할 거야. 다 쓰고 가야지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게 황인숙 시인님도 굉장히 그런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게 너무 많고 막 좋은 게 있으면 막 주변에 다 좋다고 얘기하고 막 선물해 주시고 막 먹는 것도 좋아하셔가지고 맛보는 새로운 거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계속 하려고 하는 거나 그리고 본인의 형편이랑 상관없이 주변에 너무 다 주려고 하시고. 네. 근데 그게 그런 이 마음 그대로 다 가져가서 뭐 할 거야 다 써야지.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마음이 왜 마음도 곳간에서 나온다.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여유였나? 네, 그런 나의 개인적인 팍팍함을 핑계로 그럴 때가 있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나리 씨가 어디에 쓴 거를 제가 보고 와 진짜 시인님답다라는 생각을 너무 했어요. 그리고 맞아요. 진짜 엄마가 작가인 거죠. 네, 맞아요. 그 마음으로 진짜 이 어머니도 계속 내가 샘솟는 것들을 모른 척하지 않는 거? 근데 그런 반면 사실 저는 약간 슬펐던 게 이 어머니가 막 바다에 갔을 때 몇 년 만에 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쵸. 막 꽃을 받았을 때 너무 오랜만이야. 근데 사실은 바다에도 갔었고 네. 근데 그 마음이 이게 어머니가 엄마로서 따라가고 싶진 않았던 거죠. 네, 그거를 물론 기억에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금 뉴욕을 다니는 어머니는 20대 막 그 시절의 기억들. 그리고 유정 씨로서 간 거죠. 맞아요. 엄마가 아니라.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진짜 딱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여기 느껴져서 좀 슬프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람이 과거의 얘기에 뭐 너무 외워 있으면 안 되고 현재를 살아야 해라고 이런 식의 말을 한다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는 뉴욕에 가서 자기는 다시 그런 과거의 자신으로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이런 게 되게 막 이거를 수도꼭지 틀어막고 있듯이 어쩌면 막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약간 들어요. 네. 현재에 집중해야지 맞아요. 뭐 과거 생각해서 뭐 해라고 하지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기억에 대한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맞아요. 소설인 것 같아요. 이게 그것도 생각해보게 됐어요. 치매 걸렸을 때에 그 기억을 잃어갈 때에도 사람이 가장 최근의 기억부터 잃어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마음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어머니도 나이 들어갈수록 옛날 일이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약간 짐작할 순 없지만
저도 만약에 노년이 된다면은 그럼 나는 어느 시절을 가장 선명하게 기억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 박형만 씨 편지도 되게 좀 좋았는데요. 일단 내용도 좋았지만 하나 좋았던 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어머니가 첨언하지 않고 화자도 물어보지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제한된 정보라는 게 너무너무 좋았었어요. 여기서 뭐 박형만이란 어떤 사람이었고 뭐 어떻게 됐고 이런 얘기가 더 들어갔으면 오히려 맞아. 어머니가 입을 연다거나 네. 갑자기 사실은 아니, 말이야. 그래서 하면 와장창. 아니면 이 능참 소설가가 엄마한테 막 물어본다. 원피스 안에 수영복 입고 간 거라고 물지 않고 박형만 씨 누구예라고 물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네, 물어보고 싶었는데 나는. 네. 저 그때로서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좀 약간 마음이 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자꾸 저한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편지가 이제 총 3통인데 세 번째 편지가 종이가 가장 많이 달아있잖아요. 근데 이 편지가 이제 보니까 시간순이 아니더라고요. 세 번째 편지는 첫 번째 편지와 마지막 편지 사이에 그렇죠. 있는 건데 이 코니아일랜드에 갔다는 그런 내용과 아주 짤막하게 돼 있는데 라디오 시티홀. 네, 근데 이제 마지막 편지에 이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 앞에 편지들에게는 별로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는데 종이가 가장 많이 달아있어서 접혔던 부분이 금방이라도 찢어질 듯했던 이 편지는 언젠가는 꼭 나의 유정한 사람과 그 해변을 걷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얼마나 들여다봤을까. 네, 그런 생각과 함께 또 바로 이제 읽으면서 위로 다시 돌아가니 중간 편지가 이제 제일 긴데 1955년 12월 22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정한 사람 크리스마스 전전날 네, 걷고 싶다는 예, 그 꿈을 얘기한 지 한 넉 달 뒤인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귀국은 내년 4월경입니다. 그래서 1956년 4월에 이분이 귀국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제 느낌에는 살아있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근데 제 느낌에는 이제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못 돌아온. 네, 그 생각을 하니까 네, 또 다시 읽히더라고요. 그 뒤에 편지가. 그래서 그렇게 길지도 않고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여운이나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일렁이게 하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편지를 가지고서는 소설을 한번 모티브로 쭉 또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읽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엄마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아들의 입장에서 네, 소설을 한번 여러 번 다시 한번 어떤 키를 가지고서 들여다보느냐에 따라 소설이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저는 아까 사랑이라는 거는 기억이다. 이 얘기는 사실 그 노벨상을 받은 여성 단편 소설로 노벨상을 받은 앨리스 먼로. 네. 먼로의 책이 떠올라요. 그리고 그 먼로의 주제가 항상 사랑하고 기억에 관한 이야기고 곰이 산을 넘어오다라는 단편 영화로 된 거에 Away from Her인가? 그 네. 영화의 원작이기도 한데 그 소설에 보면 치매가 걸린 부인을 남편이 계속 이제 간호하면서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받는 자기 상처 이런 거를 얘기를 한 건데 이제 결국은 사랑은 그 기억의 순간에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사랑한다는 게 지금 현재 사랑하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이상은 그 마음은 사실은 다 기억이죠. 2분 전이든 1시간 전이든 네. 10년 전이든 그 기억을 어떻게 붙들고 있느냐라서 아까 뭐 우리가 치매 걸리면 옛날 게 생생한 진짜 사랑의 마음은 그때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가 자꾸 생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마음이 자꾸 그 깃들어 마음이 있지 않아서 식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너는 누구니? 너는 뭘 원하니? 너가 진짜 사랑하는 건 뭐니?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이제 상담 같은 거를 학생들 제 진로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어느 날 학생들과 진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그 아이의 진짜 꿈은 현재에 없어요. 쭉 찾다 보면 자기 인생의 첫 번째 단계에 꿨던 꿈
그 꿈의 변형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근데 그 변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는 욕망이 담겨 있는 건데 그 욕망을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눈앞에 보이는 뭔가로 말로 하는데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 욕망은 굉장히 강하고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 들어가서 애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진짜 진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게 애들의 진로를 찾아서 뭐 대단하게 되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저는 감정을 다루는 직업이고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글을 쓰는 것도 결국 저는 감정을 복귀하는 작업, 저에게는 그런 작업이고 너무나 생생했던 감정과 기억을 그대로 갖다가 재현하는 그 역할로서의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순수하게 어느 순간에 가장 순수한가 그리고 가장 정확한가 이런 걸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기억이라는 것도 기억은 감정이 얼만큼 강렬하냐에 따라 태그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11 사태 테러 나고 이러면 아무도 못 잊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못 잊는 건 봤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의 감정 너무 내일처럼 두려웠고 내 자식이 저렇게 됐다면 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딱 하고 그 감정을 느껴버리고 나면 그 기억은 떼낼 수가 없어요. 쉽게 떨어지지가 않고 트라우마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어머니도 그 순간이 가장 순수했던 그걸 못 놓쳐 사실 대부분이. 근데 그거를 무시하죠. 맞아요. 무시하죠. 지우죠. 내가 무슨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몸도 어디를 가. 뭐 이런 식으로. 그 기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있는데 무시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그 기억을 붙들고 그게 정말 인간이 사실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진짜 사랑할 마음은 사실은 가장 순수한 순간에 그 사랑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기억 정말 뭘까라고 생각을 요즘 다른 작업 때문에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걸 안 들으시겠죠? 누군지는 보장할 수가 없죠. 아니 올해 만났던 남자친구가 사고로 이제 크게 다치고 오랫동안 이제 의식이 없다가 깨어났는데 단기적인 일부 기억이 상실이 됐는데 그 여자친구를 기억을 못하고 그 이전의 기억만 이제 근데 이게 사실 오랫동안 기다렸고 간호를 했는데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그게 왜냐면은 정말 이게 근데 사실은 또 뇌라는 게 최근의 기억을 먼저 잃어간다라고 하면 의학적으로 다 검증된 건 아니지만 그게 꼭 사랑이라는 감정이랑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실만으로 저도 너무 좀 충격일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다른 친구들은 기억하는데 나를 게다가 뭐 짧게 만난 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래서 그런 식의 정말 기억에 대해서 저도 이제 가장 올해 나에게 중요한 거를 남겨놓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치매에 걸렸을 때 엉뚱한 걸 기억하고 하지? 본심이 나오는 거죠. 약간 그런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막 너무 엉뚱한 너무 막 잊고 살고 싶었던 사람을 오히려 그러니까 묻어버렸던 기억을 막 끄집어낸다거나 그쵸, 내가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하니까 묻었을 수는 있잖아요. 있죠. 너무 아픈 건 묻죠. 안 보려고 하면서 묻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복잡하게 생각해보게 됐고 그리고 그 정영준 작가가 이 악스트에 소설 일기를 쓰는 게 있어요. 소설 일기가 아니라 겨울일기? 겨울일기라는 코너가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읽어드리자면은 이제 누가 얘기를 해줬는데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갔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누가 눈물이 막 났다. 그냥 그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근데 그게 아마 관념적으로 알고 있던 걸 감정적으로 알게 되어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누가 정영준 작가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정영준 작가가 그거를 다시 옮기면서 생각해보니 소설가가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닐까? 관념으로 아는 것을 감정으로 알게 해주는 것. 이렇게 딱 정리가 돼 있는데 근데 이번 소설 읽으면서 그 막 우리가 뭉뚱그려서 막 뭐 기억에 대한 거나 노년에 대한 거나 어머니에 대한 거나 이런 뭉뚱그려진 이미지들 있잖아요. 뭔가 있는데 잘 말할 수 없는 거? 근데 진짜 이 소설이 그거를 되게 감정적으로 느끼게끔 섬세하게 얘기를 다뤄주고 있어서 덕분에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인지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설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아해요.
관념으로 철학을 아무리 얘기하고 삶을 아무리 얘기해도 네. 사실 와닿지도 않는 얘기고 네. 누가 이렇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약간 느껴버리면 네. 그냥 이거는 그냥 끝이잖아요. 거기서 네. 모든 것을 다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소설이 가진 힘이 거기 이 감정이라는 데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관념을 감정을 만든다는 거 우리 생각 노년은 뭘까? 어머니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결국 이 글도 질문 속에서 시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경 작가가. 네. 그걸 이렇게 감정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우리가 이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 그게 인생을 살면서 마치 내 삶과 다른 삶과 그 경험 속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약간 대신 살아본다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살 수 없는 거를 소설 네. 통해서 대신 경험하고 대신 살아본다? 네. 약간 여기 수전 선택이 조금 어쨌든 언급이 좀 되잖아요. 네, 마지막에. 그리고 마지막에 인용된 글도 읽어보면 약간 묘한 느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모두 선택한 삶이고 피해자로 보이길 원하지 않는다. 근데 제가 그 뉴스브런치에서 저번 주에 소개해드린 책이 왜 여성 작가들에 대한 맞아요. 이제 이야기들이 모여 있는 뭐 날카롭게 살겠다, 내 글이 내 이름이 될 때까지 네네네. 거기에서. 대략은 알았지만 사실 정확하게 다들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점 중에 하나가 거기 뭐 한나 아렌트나 수전 손택이 페미니스트라고 불리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저항을 갖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페미니스트가 싫다라기보다는 여성성으로 나를 한정짓는 거에 그렇죠. 대한 불편함을 표현을 했고 저는 공감해요. 네, 그래서 당대 페미니스트랑 약간의 대립이 있었다 정도를 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잘못 전달하면 좀 오해가 생길 만한 말이지만 여기서도 손택의 그렇죠. 말과 그 어머니의 왜 할머니 같다라고 하면 그것도 싫어하고 할머니 같지 싫어하고. 않으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싫어하고 싫어하고. 근데 또 손택도 어떤 피해자로서의 자신이라는 왜냐하면 손택의 역사를 보면 또 그런 그렇죠. 점이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한테도 이거 내가 다 짊어진 거야라는 태도 내가 선택한 거야라는 게 있을 수도 피해자는 있겠다. 아니죠. 네, 왜 그 막 집안의 대소사 다 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편견을 자꾸 그 할머니 세대에 지우는 게 어쩌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씩 다르게 보려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틀에 넣고 보지 않고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굳이 소설에서 그렇게 실제 책을 인용하면서까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용문에 자유토론 가서 이제 네. 그 내가 약간 오해를 받잖아요. 거기서 이제 맞아. 나온 인용문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항상 남성, 여성이라든가 젊은 늙음 같은 전형적인 범죄에 도전하고 전복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스테레오타입이 인간으로 하여금 제한적이고 위험을 회피하는 삶을 살도록 유도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맞아. 말이 딱 어머니의 삶, 유정 씨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나 지금은 운전면허 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그 굴레에 넣을 것 같은.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배우려고 하면 주변 고생시킨다고 생각할 것 같고. 하지 말라고 많이 얘기했잖아요. 자식들이 유난이라고 왜 해? 할 수도 있고. 맞아요. 나도 그러고 보니 늙었는데 이러면서 포기하죠. 맞아. 삶을. 네. 네, 저희 이렇게 은희경 작가의 단편 소설 아가씨 유정도 하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저희 마치기 전에 여기 찾아주신 정영실 아나운서님께 어떠셨는지 인사 간단히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책 얘기는 원래 혼자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정리가 사실 안 되잖아요. 그냥 좋다 뭐 이런데 이런 거 재밌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클럽을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같이 고민해보고 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서로 관점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에서 자극을 받고 또 다시 나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생각해보니까 저 뉴스브런치 첫 소개책이 은희경 작가의 빛의 과거였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렇구나.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반갑더라고요. 그때 첫 책으로 소개해드렸던 엄청난 거라서. 기억력이신데. 그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 책이니까. 역시 첫 기억이. 네, 맞아요. 그래서 괜히 더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드리고 저희 종종 나와주시면 좋죠. 네,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클로징하고 마지막 낭독 시간 다들 아실 텐데요. 그때 정용실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소설의 일부 읽어드릴 테니까 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문예지 탐구방송 요즘 소설 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리터 2021년 2, 3월호에 실린 김병우 작가 단편소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은희경 단편소설 아가씨 유정도 화제의 일부를 정용실님의 낭독으로 들으시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생 여자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싫어했다. 현모양처, 알뜰한 당신, 어머니 손맛 같은 말도 마찬가지였다. 여자와 노인이 합해진 의미에서의 할머니로만 대해지는 건 역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희생과 헌신, 고향의 이미지, 경제적 무능, 부지런함과 절약, 쇠약함과 퇴행, 그리고 자애라거나 지혜로움 같은 미덕까지. 어머니는 힘들게 살아온 것은 인정하되 누구에게도 그것을 동정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했다. 누나는 어릴 때 같은 반의 고아원 아이가 도시락을 싸우지 못해 불쌍하다고 말했다가 어머니에게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다. 불쌍한 게 아니라 너보다 운이 나쁜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혼내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알아듣느냐며 누나는 지금까지도 억울해했다. 어머니는 관공서의 현수막에 있는 어르신이라는 표현도 호들갑스럽다고 싫어했다. 귀여운 할머니라는 말 역시 좋아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틀니를 아무데나 벗어놓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것은 결코 싫어하면 안 되는 물건이므로 귀엽게 여기려고 노력했고 결국 성공했으며 귀여움은 그처럼 너그럽게 보아주거나 기특한 느낌인 경우에 쓰는 말이라는 거였다. 어머니는 할머니 같다는 말 못지않게 할머니 같지 않다는 말에도 거부 반응을 보였다. 내가 인자하게 대하면 할머니라서 그렇다고 하고 냉정하게 대하면 할머니인데도 그렇다고 하고 결국 할머니가 인자하다는 생각은 안 바뀌지. 근데 내가 냉정한 것하고 할머니인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럼 누가 잘못 생각한 거겠냐? 그 사람들이냐 나냐?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까탈스러워요? 형은 어머니가 보통의 어머니답지 않은 말을 할 때면 곧잘 짜증을 냈다. 그래봤자 할머니는 할머니잖아요. 그 말에 어머니는 곧바로 대꾸했다. 내가 할머니지만 그 사람들이 아는 그 할머니는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말라는 거야. 어머니 말이 맞았다. 어머니의 서사는 그 누구의 서사와도 다른 게 당연한 일이었다. 갑자기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불경에 끼워져 있던 편지가 떠올랐다.